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성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방사동 환자한테서의 안티코아귤레이션이고요. 사실 심방사동 환자에서의 안티코아귤레이션은 지난 10년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인디케이션이 좀 분명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는 해리슨에도 어떤 사람한테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될 거냐에 그냥 LA 사이즈가 크고 LA 어펜디지에 뭐 플로우 벨로시티가 적고 이런 내용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체드 스코어, 체드 바스크 스코어 있었지만 최근 한 10년간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체드 바스크 스코어를 이제 인용을 하고 있고 교과서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옛날에 있었던 문제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의 방법인데 이제 와파린이 이제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쓰는데 많이 사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와파린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어서 그 스트로크나 시스템 엠볼리즘에 대한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그 앱솔루트 리덕션이 50%는 굉장히 큰 수치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리 환자한테서 아스피린도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였던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좋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특히 이제 아시아인에서는 와파린을 쓰고 나서 헤모리지가 훨씬 더 4배 가까이 많이 생긴다는 데이터가 있으면서 이제 사용이 어려웠는데 노악이 나오면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이제 체드 바스크 스코어로 2점 이상이면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많은 분을 알고 계신데 2점 이상인데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2점이 안 되지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이게 최근 5년간 굉장히 많이 환자가 최근에 계속 늘고 있고 이 수치는 심방사동 환자의 인시던스나 프레벌런스를 볼 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외래에서 오는 환자들이 심방사동이 증상으로 의심되어도 실제로 확인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자가 늘고 이런 추세라는 거고요.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하고 80세 이상에서는 뭐 분모 자체가 자꾸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환자는 조금 적어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심방사동의 치료 전략은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계속 그 스트로크나 시스템 엠보리즘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듬 컨트롤 할 거냐 레이트 컨트롤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 어펜디지 어클루전을 고려하게 되는데 안티코아귤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큰 환자 수를 포함한 데이터군입니다. 이게 이제 가로축이 왼쪽 하나만 보시면 가로축이 이제 체드 바스크 스코어고요. 그 오른쪽이 애뉴얼 이벤트입니다.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늘면 늘수록 스트로크 이렇게 증가되는데 안티코아귤레이션 하게 되면은 거의 50%로 줄어드는 그런 것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걸로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린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약제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 아스피린을 예전부터 많이 썼었는데 이것은 일본 데이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프랙티스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드 바스크스 리스크가 높지 않은 경우에 아스피린을 쓰고 싶은 그런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이제 실제 구현한 RCT인데 비교적 그 저위험군의 그 심방사동 환자들에서 아스피린과 플라시비오를 비교를 했었고 이것이 이제 얼리 터미네이션이 됐는데 아스피린이 효과가 좋아서 터미네이션이 된 게 스타디가 터미네이션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스피린 컨트롤에 비해 플라시보에 비해서 아스피린이 심방사동 환자에서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고 작긴 하지만 블리딩만 늘려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스타디가 이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예전에도 사실은 데이터가 없었습니다만 이 데이터가 나온 다음부터 심방사동 환자한테서 아스피린 역할을 뭐 거의 없다시피 됐고요.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심방사동 환자한테서 시스테믹 엠볼리즘이나 스트로크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쓰는 것은 오히려 한풀하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체드 바스크 스코어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보다 훨씬 더 혈전 위험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이 높은 경우는 이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고요. 그래서 그거는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라는 게 LA에서 LV로 피가 잘 안 넘어오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뭐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환자 에코를 한번 보게 되면 느낌이 팍 오는데 혈류 MS 자체로 이제 혈류가 정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AF까지 생기면은 혈전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MS 환자한테서 얼마나 혈전이 많이 생길 거냐 사실은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그냥 경험칙으로는 제가 펠로우 때 그 에코방 계신 교수님이 MS고 AF 환자인데 안티코ագր레이션을 안 한 환자한테서 T를 봤는데 스롬보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네가 잘못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는 이제 그런 거죠. 못지않게 또 리스크가 높은 경우가 이제 HCMP입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또 데이터가 많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 우리가 체드 바스크 스코어를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MS나 HCMP가 있는데 체드 바스크가 몇 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난센스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죠. 체드 바스크 스코어는 이렇게 되는데 주목하실 거는 제일 밑에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다 1점으로 하고 75세는 2점으로 하지만 그게 딱 뭐 예를 들면 다이아베테스랑 뭐 하이퍼텐전이랑 오지 레이셔가 똑같지는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프랙티스에서 쓰기 위해서 점수별로 하지만 이 7가지 팩터 그 8가지 팩터 중에서 가장 오지 레이셔가 적은 게 이제 피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점수에는 들어가 있지만 체드 바스크 스코어 2점이면은 1점이면 안 하고 2점이면 안티코ագր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2점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은 안티코ագր레이션 인디케이션이 아니라고 이제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2점인데 안티코ագր레이션 안 하는 경우는 MS HCMP가 없는데 여성이고 만약에 고혈압이다. 그러면 체드 바스크 스코어가 2점이지만 여성이 아니라면 2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코ագր레이션을 안 하게 되는 게 현재까지의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적 뭐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그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라인 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마이트럴 스테노시스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데이터는 이제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인시던스 자체가 그 최근 10년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게 10만 명당 10명에서 지금은 뭐 10만 명당 3명까지 떨어지는 거고 일단은 이게 류마틱 피버 자체가 줄면서 계속 이제 환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병률 자체도 이제 10만 명당 이제 100명에서 60명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환자 자체가 계속 적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캣방에서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이노웨 본론으로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없어지고 밸브라 하트 디지라는 게 뭐 MS에 계속 줄고 나이 들에 따라서 뭐 AS나 MR이 많아지는 뭐 그런 추세를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겠습니다. MS 환자한테서 AF가 얼마나 많냐? 이건 사실은 건강보험 데이터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확진된 환자만 보통 MS 환자 60%고 이게 심방세동이란 것 자체가 그 연령대가 증가되면서 계속 증가되는 질환이니까 환자가 서바이벌을 오래 할수록 MS 환자가 더 많아지고 실제로 파락스마린데 진단 안 된 환자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대략 한 MS 환자의 60% 정도는 심방세동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방세동 환자한테서 그러면 안티코agulation이 얼마나 잘 되고 있냐? 실제로 MS고 AF를 갖고 있으면 안티코agulation을 100% 다른 금기가 없는 이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10여 년 전에는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다행히 이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흔하게 지금 안티코agulation 레이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올라가도 지금은 실제로 안티코agulation 해야 되는 사람이 한 40% 정도밖에는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레이트가 노악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늘고 있는데 MS는 사실은 노악에 지금까지는 컨트라 인디케이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와파린을 써야 되는 그런 서브셋이고 아직은 뭐 한 80% 전부 다 100%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80%지만 다행스럽게도 계속 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환자들은 이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아웃컴 실제로 아까 MS고 AF고 안티코agulation 나오면 100%라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리미테이션이 많은 데이터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관찰된 데이터로는 한 2, 3% 정도의 스럼보 엠볼리즘 이거는 이제 안티코agulation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와파린의 앱솔루트 리덕션을 뭐 50%로 생각하고 특히 그런 거는 고위험군에서 더 큰데 대략 그러면은 5%가 넘는 애뉴얼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HCMP에 대한 건데
HCMP, AF도 사실은 여러 지금 스터디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제대로 뭐 프로스펙티브로 환자 수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굉장히 솔리드한 데이터는 많이 없는데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HCMP에서 그 AF를 같이 갖고 있는 환자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인데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환자의 나이가 어떠냐 뭐 어떤 파퓰레이션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그 HCMP의 대략 20-30% 정도의 환자는 AF가 이제 동반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HCMP 환자에서 이제 스롬보 엠볼리즘의 인시던스인데 데이터마다 다르고 어떤 데이터는 AF 환자만 포함된 것도 있고 AF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그냥 HCMP에서 스롬보 엠볼리즘 발견돼서 사람 포함한 건데 이게 애뉴얼 리스크로 3.7 정도 이제 되니까 우리가 보통 애뉴얼 리스크로 한 2% 이상이 되면 체드 바스크 스코어 2점 미만은 애뉴얼 2%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7%면 이게 뭐 환자가 되게 많이 다릅니다만 그냥 다 인 제너럴 생각해서 HCMP 자체만으로도 그 항응고 요법에 이제 적응증이 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경우는 27%까지 보고되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죠. 심방세동 그 HCMP 환자에서도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스트로크나 스롬보 엠볼리즘 겪거나 27%까지 보고되니까 굉장히 하이 리스크군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MS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HCMP에다 AF에다 HCMP만 안티코를 해야 되냐를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미 10년 더 이전부터 ACC 가이드라인에서도 클래스 1 인디케이션입니다. AF고 HCMP면은 안티코를 꼭 하라고 다른 근거가 없으면 이제 하라고 돼 있고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데이터인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거 데이터 뭐냐면은 AF가 있고 HCMP가 있는데 와파린과 노악을 비교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와파린이 좋다, 노악이 좋다 이거를 뭐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의 그 수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이 스타디에서 보면은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하면은 이제 노악이 훨씬 좋지만 애뉴얼리 대략 뭐 3에서 5%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 이 데이터는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HCMP에다가 AF면은 애뉴얼리 8%니까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그 스트로크 AF 스트로크 환자의 뭐 거의 세컨더리 그 프리벤션처럼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뭐 0.1%라고 보이는 데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특히 우리가 HCMP 환자 우리가 AF나 스트로크 측면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환자군이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냥 제가 앞서서 퉁쳐서 그냥 HCMP가 안티코아굴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환자 중에 꼭 필요한 환자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은 잘 모르고 이제 데이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 자체 인디케이션이 아니라 그 시기에 따라서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는 잘 없고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른 근거는 없고 옛날부터 해왔는데 지금 사실 바꾸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그 케미칼이거나 일렉트리칼하거나 카디오 버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카디오 버전 뭐 전에 3주, 후에 4주 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뭐 뚜렷한 숫자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카디오 버전을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을 하게 됐을 때 정기적으로는 그냥 리드미 사이너스로 돌아오지만 에코 스타디들을 보면은 이 컨트랙티리티까지 돌아오는데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이제 평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마이오카드의 컨트랙티리티에서 스트로크가 생기는 경우가 그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다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리 체드 스코어가 0점이라고 하더라도 카디오 버전을 하게 되는 4주 정도까지는 안티코아굴레이션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근거 중에 하나고요. 이게 비포에다가 가로친 이유는 뭐냐면은 가이드라인에서는 하기 전에 3주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하기 전에 우리가 T나 뭐 CT로서 혈전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꼭 뭐 3주 전에 꼭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꼭 버전해야 되고 꼭 이런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되는 근거는 이미 혈전이 그 있을지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사실은 혈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3주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한다고 이게 혈전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보고 3주만 하고 바로 카디오 버전하고 이런 건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체드 바스크가 높거나 특히 예전에 한번 스트로크를 앓았거나 이런 환자는 아무리 3주 동안 안티코아굴레이션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T나 CT를 통해서 혈전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버전을 하는 것이 이제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스타 어블레이션인데 카스타 어블레이션은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엔도셀리움의 인저리가 받기 때문에 이것도 데이터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옛날엔 석 달, 요즘엔 한 두 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자꾸 이게 좀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아마 그 스텐트 넣고 안티플레텔렛 듀얼이 조금 짧아지는 그런 거 비슷한 추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심방세동 환자한테서 어떤 경우에 안티코아굴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가장 리스크가 높은 혈전의 리스크가 높은 거는 체드 바스크 이런 거 아니고 마이트럴 스테노시스와 HCMP다. 그다음에 이제 메카니컬 밸브는 AF가 아니라도 그 자체로 안티코아굴레이션 인디케이션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는 난밸블라 AF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게 사실은 여기서 난밸블라라는 건 MS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비어 AS라고 시비어 AS인데 AF다. 그러면 그거를 난밸블라지 밸블라 AF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사실은 이제 쓰지 말자라는 게 최근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경우에 체드 바스크 스코어 2점 이상인데 여성이 빼면은 2점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리듬 컨트롤 하기 전후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안티코agulation 리듬이 환자가 리듬뿐만 아니라 컨트랙틸리티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안티코agulation 커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